나는 그렇게 코인판에 섰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감당하기 힘든 지독한 패배감과 상실이 어쩌다 찾아온 것일까? 반토막이 났다. 투자금의 절반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다 전부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났다. 나는 공포에 질려 한순간에 투자했던 모든 것을 팔아버렸다. 그렇게 하면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보다 더한 상실감이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손실이라는 악몽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마음의 상처는 예상보다 깊었고 견디기 힘들었다.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야 했다. 하지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수없이 기억을 더듬었는데도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 못했다. 지금 돌이켜보니 답을 찾지 못한 이유는 억울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단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더니 맛있어 보이는 과일이 놓여 있었고 다들 먹고 있기에 나도 하나 먹어봐야지 하고 손을 내밀었을 뿐이다. 그러다 주인 없는 과일을 탐한 죄로 경찰서에 끌려가 감옥에 갇힌 것 같았다. 입이라도 대봤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그리고 이게 감옥에 갇힐 정도의 중죄인가? 라는 생각에 억울함이 나를 가득 채웠다. 그때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내가 받은 처벌이 합당한지를 따져야 했다. 아니,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렇게 한동안 절망 속을 걷다가 불현듯 어쩌다 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학창시절 선생님들이 문제풀이 시간에 했던 말씀처럼 질문 속에 답이 있었다. 나는 어쩌다 보니 코인판에 뛰어들었고 어쩌다 보니 손실을 경험한 것이다. 무심한 우연들이 겹치고 겹쳐 필연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손실이 찾아왔다. 코인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17년이었다. 그때 비트코인은 지금처럼 전국을 강타했다. 비트코인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버블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기존 금융 시스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쪽에서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과열투기 현상인 튤립 파동을 예로 들며 버블이 꺼지는 순간 많은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대편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앙집권화된 금융 시스템과 부패한 이해 당사자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그 대안이 암호화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 시기에 뱅킹 온 비트코인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베일에 감춰진 인물과 그 주변 사람들 그리고 비트코인에 적용된 암호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롭게 그려졌다. 하지만 당시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가치를 인정하는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거래될 뿐이었다. 나는 교환 가치가 없는 화폐는 화폐가 아니라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고 그렇게 비트코인은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간혹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저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사이 세상은 완전히 바뀌고 있었다. 거침없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 수십 차례의 부동산 규제에도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며 자산을 늘려갔다. 사람들은 모이면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엔 누가 어디에 집을 샀다더라. 누구는 몇 년 동안 부동산 투자로 얼마를 벌었다는 이야기가 줄을 이루었다. 주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도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를 했어야 한다는 후회와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만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부동산 권력 서적은 불티나게 팔렸다.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돈 좀 벌었다는 자칭 전문가들의 책을 읽으며 투자를 준비했다. 그렇게 한두 번의 투자로 수익을 낸 이들은 자신의 수익을 은근슬쩍 자랑하며 그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인에게 매물을 추천하고 매수를 권유했다. 같은 직장에 다니며 비슷한 연봉을 받고 있어도 부동산 투자 유무에 따라 자산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차이가 났다. 겉으로는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기존 방식대로 착실하게만 살다가는 어느새 남들보다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사람들에게 스며들었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결혼 후 착실히 돈을 모아 아이의 출산과 함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지만 몇 년 사이 주변 신축 아파트는 수십억 원씩 오르는 동안 우리 집 시세는 제자리였다. 사람들은 나처럼 현재에 만족하며 안주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현실의 변화에 쫓아가지 못하는 바보라고 했다. 어느 날 운전하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제한 속도를 지키고 있는데 거의 모든 차량들이 나를 추월해 멀어져 갔다. 분명 나도 앞으로 가고 있는데, 열심히 산다고 살고 있는데 뒤처지는 듯한 불쾌한 기분. 그리고 제한 속도를 지키는 나를 보고 바보같이 운전한다고 말하는 보이지 않는 시선. 나는 조급한 마음에 더 이상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고 엑셀을 밟았다. 또다시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가 들려왔다. 여러 매체는 2017년처럼 비트코인 광풍이 불고 있으며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며 떠들어댔다. 어떤 기업이 비트코인으로 수십조 원을 벌었다는 이야기부터 개인 투자자들 역시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이제 비트코인은 그 가치를 인정하는 몇몇 개인만 거래하는 반쪽짜리 화폐가 아니라 기업과 기관까지 투자하는 자산이 되었다는 것이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주변에서 코인에 투자했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더 이상 남의 얘기라고 넘겨버리기에 코인은 너무 가까이 와 있었다. 투자 전문가들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 돈을 맡겨놓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으며 어떤 것이 되었든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다. 물가는 나날이 오르지만 예금 금리는 2%가 채 되지 않는 상황이니 그들 말처럼 투자를 마다할 이유를 찾기 힘들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코인 투자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조바심이 생겨났다. 사람들은 누구나 벼락부자가 되고 싶은 소망을 안고 살아간다. 퇴근길 복권 가게에 들러 가능성이 희박한 복권을 사는 건 역시 한방에 대한 소망과 기대 때문이다. 또한 객관적 확률은 매우 낮음에도 복권을 산 순간부터 당첨금을 타면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인간이다. 하물며 주변에서 코인에 투자해 수십 배, 수백 배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다. 나 역시 그들처럼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품었다.
이번 기회에 그렇게 꿈꾸던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순수한 욕망이 위험천만한 모험으로 나를 이끌었다. 손 놓고 있으면 한순간 벼락거지가 된다고. 멍청하게 가만히 있지 말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부추김에 떠밀려 나는 그렇게 코인판에 섰다.